여우 같은 게 감히 이 집에서 돈을 숨겨?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에 들린 차가운 식혜가 며느리의 얼굴을 정면으로 덮쳤고 하얀 밥풀들이 얼굴 곳곳에 하나씩 들러붙었습니다. 친척 12명이 지켜보는 그 거실에서 며느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만 넷을 낳았다는 죄로 명절마다 부엌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가방 속에서 5만 원권 다발이 쏟아졌을 때 시어머니는 돈을 세기도 전에 눈이 뒤집혔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돈다발 사이에 끼워져 있던 메모 한 장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뒤엎을 폭탄이라는 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본편 시작하겠습니다. 구정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5시 20분, 재래시장 방앗간 앞에는 벌써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서린 입김 사이로 번호표를 꼭 쥔 손이 하나 보였는데 그 손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김순남, 올해로 52살이 된 그 사람은 새벽잠도 채 못 자고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떡통에서 뽀얀 김이 올라올 때마다 방앗간 안에는 쌀 익는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순남은 그 냄새를 맡으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쯤 울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순남아, 떡은 뽑았냐? 응, 줄이 좀 길어. 금방이야. 친정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늘 그렇듯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맨날 새벽 심부름은 왜 니만 하는 거냐? 순남은 떡통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금방 끝나, 엄마. 걱정 마.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한 톤 더 낮추며 딸의 안부 너머에 있는 진짜 걱정을 꺼냈죠. 너 요즘 어지러운 건 좀 나아졌냐? 순남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다는 듯 목소리를 다잡으며 엄마, 나 멀쩡해. 진짜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끝이 살짝 떨린 걸 어머니가 눈치챘는지 수화기 너머로 한숨이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래도 너 그거 잘 챙겨. 남 눈에 띄지 않게.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순남은 떡 봉투를 건네받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 그 말이 누구를 안심시키려는 건지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떡 봉투의 온기가 얼어붙은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와 떡 봉투를 양손에 나눠든 채 순남은 아직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지는 건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명절 아침 시댁의 부엌불은 누가 켜지 않으면 절대 켜지지 않는다는 걸 30년 넘게 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댁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 안에는 이미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거실에서 둘째 시동생 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순남이 불을 켜기 전까지 그 공간은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위에 재료를 올리기 시작하자 안방 쪽에서 남편 박재호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날아왔습니다. 술상부터 내와. 문을 열지도 않은 채 던지듯 내뱉은 그 한마디에 순남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급히 술상을 차려 방문 앞에 들이밀고는 아무 대꾸 없이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술상을 받아들고 문을 닫았을 뿐 고맙다는 말은커녕 문틈으로 얼굴 한 번 내밀지 않았습니다. 전을 부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엌 문턱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시어머니 이금옥이 팔짱을 끼고 서서 순남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그 사람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치 흠을 찾는 감별사 같은 눈빛을 했습니다. 명절날 사람 꼴이 그게 뭐냐? 머리는 빗었어? 순남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시장을 다녀온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었지만 이 집에서 그런 건 따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금옥은 부엌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상차림 늦으면 또 창피하다를 남기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둘째 시동생 부부가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추느라 연신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둘째는 이 집안의 자랑이었고 그 옆에 앉은 젊은 아랫동서는 명절 때마다 순남을 향해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부엌 쪽을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죠. 어머, 형님, 할 일 많으시겠다. 그 말투에는 걱정이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의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남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전을 뒤집었습니다. 기름이 탁 튀어 손등에 닿았지만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엌에서 아프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돌아오는 건 걱정이 아니라 핀잔이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순남의 눈앞이 잠깐 하얘졌습니다. 싱크대 모서리를 재빨리 잡고 몸을 지탱했지만 손가락 끝에 힘이 빠지는 느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다 뜨니 부엌의 형광등 빛이 다시 또렷해졌고 순남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부엌 문턱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날아들었습니다. 명절날 재수없게 앉아있지 말고 움직여. 손님들 오기 전에 상 다 차려야지. 순남은 대답 대신 가스불을 한 칸 더 올렸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 속에 순남의 한숨이 묻혔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부엌에서 명절을 보냈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 옆에 서서 함께 전을 부쳐준 적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흘러들어올 때마다 순남은 앞치마 주머니 속 작은 약통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 집에서 순남이 지킬 수 있는 비밀은 이 작은 약통 하나와 가방 깊숙이 넣어둔 봉투 하나뿐이었습니다. 구정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순남의 하루는 이미 새벽부터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집에서의 명절은 처음부터 한 번도 온전했던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순남은 구정만 되면 목소리가 작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크게 말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목소리는 한 톤 더 낮아졌고 고개는 자연스럽게 숙여졌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몸에 새긴 습관이었죠. 그건 예의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자세였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전이 노릇하게 익어갈 때 기름이 또 한 번 튀어 손등을 때렸습니다. 순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뒤집개를 움직였습니다. 손등에는 이미 오래된 화상 자국 위로 새 자국이 겹쳐지고 있었지만 그걸 들여다볼 여유 따위는 이 부엌에 없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떡국 육수를 올리고 순남의 두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고 그 손이 잠깐이라도 멈추면 부엌 밖에서 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상차림은 모양새가 전부야. 접시 가장자리에 기름 묻으면 꼴 사나워. 시어머니 이금옥의 목소리는 부엌까지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부엌 쪽으로 던지는 말만큼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았죠. 순남은 접시 가장자리를 행주로 한 번 더 닦고 나서야 다음 접시로 손을 옮겼습니다. 남편 박재호는 안방에서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문 너머로 술상을 받아들고는 한참이 지나서야 빈잔을 문 밖에 내놓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그게 남편이 이 명절에 순남에게 한 두 번째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술상부터 내와였으니 두 문장 사이에 순남을 향한 온기 같은 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순남은 숨을 한번 고르려다가도 손에 쥔 행주를 다시 쥐어짰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쉬는 대신 움직였고 앉는 대신 서 있었습니다. 이 부엌에서 순남에게 허락된 건 오직 노동뿐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거실이 북적거렸고 웃음소리와 새해 인사가 뒤섞여 집 안 전체가 시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순남은 부엌에 박혀 있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전을 부치는 순남에게 누구 하나 형수님 고생하신다는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마치 부엌에서 나는 소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내는 것처럼 아무도 그쪽을 돌아보지 않았죠. 아랫동서가 거실에서 친척들에게 커피를 돌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부엌 쪽을 한번 흘깃보더니 친척 아주머니에게 속삭이듯 말했죠. 형님은 늘 부엌 담당이시잖아요. 명절이면 원래 저러세요. 그 말에 친척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맏며느리가 원래 그렇지라고 받아쳤고 아랫동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순남의 노동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딸들이 도착했습니다. 큰딸 혜주를 맨 앞에 세우고 기남성 남정남까지 넷이 나란히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순남은 부엌에서 잠깐 고개를 돌려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찔렸습니다. 혜주는 그나마 여자 이름으로 넘어갔지만 둘째부터는 시어머니 이금옥이 작정하듯 남자를 박아 넣었으니까요. 남자 이름을 넣어야 아들이 따라온다는 말로 딸들 이름을 소원처럼 눌러 적어버린 시어머니. 순남은 그때도 지금도 그 이름들을 부를 때마다 딸들이 아니라 엄마의 제목을 부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순남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으로만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말 거슬리지 말자. 조용히 아무 일 없이 넘기자. 딸들은 그 눈빛의 정확한 속사정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느꼈습니다. 엄마가 지금 또 무언가를 꾹 참고 있다는 것. 그래서 혜주는 동생들 어깨를 가볍게 눌러주고 기남도 성남도 정남도 말없이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습니다. 마치 이름처럼 오늘도 조용히 엄마 뒤에 서기로 한 것처럼요. 딸들이 거실에서 친척 어른들에게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매가 나란히 절하는 모습을 본 친척들이 세뱃돈 봉투를 하나씩 건넸고 혜주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그 순간 소파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금옥이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애들 돈은 내가 모아줄게. 어른이 관리해야 흩어지지 않아. 혜주의 손에 쥐어진 봉투가 시어머니의 손으로 옮겨가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잠깐 멈칫했지만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려 있었기에 아무도 싫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기남이 입술을 깨물었고 성남이 고개를 돌렸고 정남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음 어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 집에서 딸들의 세뱃돈은 딸들 손에 머무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매년 같은 풍경이었고 매년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안방에서 나와 거실 한쪽에 기대 앉으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관리 잘하셔. 애들이 돈 쓸 데도 없잖아. 그 말에 이금옥이 흡족한 표정을 지었고 봉투들을 가지런히 모아 자기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딸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는 동안 부엌에서 순남은 뒤집개를 쥔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부엌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금옥은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냈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거실 한가운데서 며느리의 친정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순남이 친정이 뭐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겨우 올라온 집인데 명절 때마다 보내오는 게 김치 한 포기야. 격이 안 맞지. 친척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깔렸지만 이금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며 목소리를 더 높였죠. 친정이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이지. 시집 와서 30년 넘게 있으면서 배운 게 없어. 그 말이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순남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뒤집개를 꽉 쥐었다가 천천히 힘을 풀었습니다. 돌아서서 반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 명절상을 혼자 차린 사람이 배운 게 없다는 소리를 왜 들어야 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남은 수저를 다시 가지런히 놓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뒤집개를 내려놓지도 앞치마를 벗지도 않았습니다. 순남이 앞치마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다 작은 약통의 뚜껑을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안에 든 알약의 개수를 셀 필요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씩 아무도 모르게 삼키는 습관이 벌써 석 달째였으니까요. 순남은 약통을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고 다시 가스불 앞에 섰습니다. 이 집에서 돈과 체면은 늘 누군가의 손에서 사라졌습니다. 세뱃돈은 시어머니의 품으로 들어갔고 며느리의 자존심은 친척들 앞에서 바닥에 떨어졌고 딸들의 항의는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삼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동안 순남은 부엌에서 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웃음소리가 다시 커졌고 이금옥이 친척들에게 차를 권하며 너그러운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남은 멀찍이 서 거실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딸들이 소파 구석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아이들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순남의 눈가에 잠깐 물기가 번졌지만 손등으로 재빨리 훔치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한 칸 더 올렸습니다. 아직 명절 아침이 채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순남의 하루는 이미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날 벌어질 일이 30년간 쌓아온 이 집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이 부엌에 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이 뒤틀린 건 고작 봉투 모서리 2cm 때문이었습니다. 명절 인사가 한 바퀴 돌고 친척 아이들이 거실 바닥에 앉아 세뱃돈 봉투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남은 조카들에게 줄 세뱃돈을 꺼내려고 부엌 찬장 위에 올려둔 자기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해마다 빠뜨리지 않고 준비해온 봉투였죠. 적은 돈이지만 정성껏 새 지폐로 바꿔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가방 앞주머니 지퍼를 열고 봉투를 더듬는 순간 순남의 손끝이 안쪽 칸에 닿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두꺼운 봉투의 모서리가 가방 입구 밖으로 살짝 비어져 나왔습니다. 그걸 본 사람이 하필 이금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문턱에서 순남이 가방을 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뱃돈 봉투를 꺼내는 며느리의 손보다 가방 안쪽에서 삐죽 튀어나온 두툼한 갈색 봉투에 먼저 눈이 갔죠. 이금옥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뭐야? 숨기는 게 있어? 순남이 미처 손을 거두기도 전에 이금옥이 성큼 다가와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순남이 어머니 잠깐만요. 라고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금옥은 가방을 부엌 식탁 위에 탁 올려놓더니 안쪽 칸에서 두꺼운 봉투를
억지로 잡아 빼냈습니다. 순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금옥이 봉투의 입구를 거칠게 찢어버렸습니다. 식탁 위로 5만원권 다발이 쏟아져 내렸고 형광등 아래에서 새 지폐 묶음의 띠지가 번들거렸습니다. 부엌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금옥은 돈다발을 한 묶음 집어들어 손가락으로 훑기 시작했고 눈이 점점 커지더니 목소리가 거실까지 울릴 만큼 높아졌습니다. 이게 몇 묶음이야? 너 이런 돈을 숨기고 있었어? 순남은 식탁 끝을 붙잡은 채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설명해야 했지만 이 돈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순간 자신이 30년간 숨겨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딸들에게 못해준 것들에 대한 미안함, 혹시 자신이 쓰러지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각오, 그리고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기 것이라 부를 수 있었던 비밀. 그 모든 게 이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금옥은 돈을 세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액수보다 중요한 건 며느리가 자기 몰래 이만큼의 돈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였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이날 가장 잔인한 말이 튀어나온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우같이 살림살이 빼돌리더니 우리 집 들락날락한 값이 이거냐? 그 한마디가 부엌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순남의 어깨가 움찔했고 싱크대에 기대어 서 있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주저앉으면 이 사람은 더 짓밟을 테니까요. 순남은 식탁 모서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겨우 서 있었습니다. 이금옥이 돈다발 위로 몸을 기울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대충 봐도 꽤 되는데 시어머니 몰래 이만큼을 쌓아놨다고? 욕심을 숨기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돈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면서도 이미 자기 것이라는 듯 두 손으로 지폐 묶음을 긁어 모아 자기 쪽으로 당겼습니다. 내가 맡아준다. 집안 돈은 원래 내가 관리하는 거야. 이금옥이 돈다발을 앞치마 속으로 훑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순남이 어머니, 그건 제 거예요라고 말했을 때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부엌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금옥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며느리의 제 것이라는 말은 이 집에서 한 번도 효력을 가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순남이 봉투가 아니라 자기 가방의 손잡이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돈을 빼앗기더라도 가방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듯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 말고도 아무도 몰라야 하는 것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때 부엌 소동을 들은 남편 박재호가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돈다발, 앞치마에 돈을 쓸어 담는 어머니, 그리고 가방을 붙잡고 서 있는 아내. 남편이 어느 쪽에 설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앞에서 뭘 숨겨? 아니, 그보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난 돈이야? 남편은 순남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순남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금옥이 끼어들었죠. 내가 알아서 정리한다. 명절 끝나고 싹 밝혀야지.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순남이 낄 자리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며느리의 돈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범죄처럼 다루고 있었고 순남은 자기 돈 앞에서 피고인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소동을 눈치챈 아랫동서의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어머, 형님. 돈 숨기셨네. 어머니 몰래. 가벼운 말투였지만 그 한마디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부엌 쪽으로 쏠렸고 속닥거리는 소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딸들이 부엌 문가로 몰려왔습니다.
혜주가 앞장서서 들어오려 하자 순남이 몸으로 문을 막으며 아무 일 아니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흩어진 돈다발과 시어머니의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이 아무 일이 아니라는 걸 딸들은 이미 보고 말았습니다. 기남이 엄마 저거 뭐야라고 물었지만 순남은 고개를 저으며 아이들을 거실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제발 여기서는 안 돼. 순남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금옥은 돈다발을 앞치맞지 않고 자기 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철컥 돌아가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순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봉투 모서리가 보인 지 3분 만에 시어머니의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순남 앞에 섰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경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순남의 눈을 똑바로 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살짝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분 상하게 하면 내가 책임질 거야? 난 못 져. 그 말을 듣고 순남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돈을 빼앗긴 아내에게 건네는 말이 난 모쩌라니 놀랍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순남은 빈 식탁 위에 남은 찢어진 봉투 조각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갈색 종이 위에 볼펜으로 적은 글씨 몇 자가 보였지만 이 순간 그걸 눈여겨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남은 찢어진 봉투 조각을 조용히 주워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꺼져가는 가스불 앞으로 돌아가 프라이팬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붙여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순남이 멈추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았으니까요. 부엌 창밖으로 구정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순남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사라진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딸들에게 남기려 했던 마음, 자신이 쓰러졌을 때를 대비한 마지막 안전망, 30년간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기 이름으로 지킬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방문 너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금옥이 돈 봉투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 방문 너머로 들리는 한마디 명절 끝나고 정리한다. 그 말은 순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안 전체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쥐고 있고 내가 결정한다. 방문 잠금 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마침표처럼 찍혔고 그 뒤로 시어머니의 방은 금고처럼 닫혀버렸습니다. 이금옥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겨우 마친 뒤 남편을 따라 작은 장사를 시작했고 운이 좋아 부동산이 오르면서 갑자기 돈이 생긴 사람이었죠. 졸부라는 말이 딱 맞는 사람이었지만 본인은 그 말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격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고 자기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순남의 친정을 모욕하는 건 이금옥에게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이금옥은 소파 한가운데에 앉아 친척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방금 부엌에서 벌어진 일이 무색하게 너그러운 표정을 지으며 차를 권했죠. 하지만 그 여유 뒤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금옥은 친척들 앞에서 순남의 편을 들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박재호는 거실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친척들에게 웃으며 며느리가 괜히 예민해요. 명절이라 피곤한가 봐라고 말했고 그 한마디로 부엌에서 일어난 일의 성격을 바꿔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괜한 소동을 벌인 것이 되어버렸죠. 재호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직접 칼을 들지는 않지만 칼을 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역할. 바쁘다를 핑계로 부엌에는 발도 들이지 않으면서 어머니가 아내를 깎아내릴 때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순남에게 남편이란 30년 동안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한 번도 같은 편이 되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시동생 부부가 이금옥의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둘째는 이 집안에서 성공의 상징이었고, 이금옥이 입만 열면 우리 둘째는 다르다를 붙이는 자랑거리였습니다. 둘째 시동생은 형수에게 직접 모욕을 주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함으로써 그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챙기시는 게 맞아요. 집안 살림은 원래 그래야죠. 그 말이 순남의 등 뒤에 꽂히는 동안 둘째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젊은 아랫동서가 차를 내오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남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이 사람은 명절 때마다 부엌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이금옥의 기분을 맞추는 데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친척들에게 커피를 돌리며 부엌 쪽을 한번 흘끗 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형님은 집안 돈은 원래 어머님이 보시잖아요. 다 가족 아니에요. 그 말투에는 형수에 대한 존중 같은 건 한 톨도 없었습니다. 형님이라는 호칭 뒤에 숨긴 건 걱정이 아니라 비웃음이었고, 이금옥은 그 아랫동서의 말에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면 그것이 법이 되고, 남편이 침묵하면 그것이 동의가 되고, 며느리가 참으면 그것이 질서가 되는 규칙. 그 규칙 안에서 순남은 30년 동안 한 번도 주어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간 순남은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집개를 쥔 손이 떨려 전이 반쯤 접혀 프라이팬 바닥에 눌어붙었고 순남은 그걸 떼어내려다 뒤집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쇠 뒤집개가 타일 바닥에 떨어지며 쨍하는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방문 너머에서 이금옥의 목소리가 쏘아졌습니다. 부엌 소리 요란하게 하지 마라. 손님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순남은 바닥에서 뒤집개를 주워들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등에는 아까 튄 기름 자국 위로 빨간 화상이 새로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걸 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큰딸 혜주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손등에 기름 화상이 번져 있는 걸 보고 서랍에서 연고를 꺼내 바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남은 손을 빼며 등을 돌렸죠. 괜찮아. 나가 있어. 혜주의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고 엄마의 등이 평소보다 더 좁아 보인다는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혜주는 입술을 깨물며 부엌 문을 나섰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기남이 거실 구석에서 동생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어. 괜히 건드리면 엄마만 더 힘들어져. 기남은 네 자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읽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맞서는 것이 엄마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참는 것이 답인지는 기남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성남은 말이 없었습니다. 소파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한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성남은 평소 공부할 때 강의 내용을 음성 메모로 녹음해서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고 아까 부엌에서 소리가 났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음성 메모 앱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증거를 모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안할 때 뭔가를 눌러야 마음이 놓이는 습관이 손을 움직인 것뿐이었죠. 성남은 그 앱이 켜져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주머니에 폰을 다시 넣었습니다. 넷째 정남은 네 자매 중에서 가장 어렸고 가장 먼저 할머니의 비위를 맞추는 아이였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한 번 더 절을 올렸고 이금옥이 그래 막내는 예의가 바르다라고 칭찬하자 입꼬리를 더 올렸습니다. 정남은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맞서는 게 아니라 맞추는 것이라고 어릴 때부터 배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억지 미소 뒤에 어떤 감정이 쌓이고 있는지는 정남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금옥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아까 딸들에게서 걷어간 세뱃돈 봉투 묶음을 들고 있었죠. 소파에 앉아 봉투를 하나씩 펼쳐 금액을 확인하며 손가락으로 봉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내가 관리해야 모이는 법이야. 이게 집안 살림이라는 거다. 그 선언을 들으며 남편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대로 하자. 남편의 그 한마디에 이 집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순남은 그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금옥은 순남에게 직접 말하는 대신 친척들에게 돌려서 깎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무섭다니까요. 살림을 빼돌려도 모르겠더라고.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거실에 앉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순남의 이름을 대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하게 웃거나 고개를 돌렸고 이금옥은 그 반응을 묵인으로 받아들이며 한 번 더 못을 박았죠. 우리 집에 들어온 돈은 한 푼도 밖으로 나갈 일 없어요. 부엌에서 순남은 그 말을 등 뒤로 들으며 가스불을 올렸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거실의 웃음소리를 덮었고 순남은 그 소리 속에 숨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30년을 참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여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순남은 앞치마에 묻은 기름을 대충 닦고 부엌 문을 나섰습니다. 거실에는 친척들이 둘러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고 이금옥은 소파 한가운데서 세뱃돈 봉투를 무릎 위에 올린 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남편 재호는 안방 문을 열어둔 채 바닥에 기대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아랫동서는 시어머니 옆자리에서 귤을 까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남이 거실로 나온다는 건 이 집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명절 내내 부엌에만 박혀있던 사람이 갑자기 거실에 서니 몇몇 친척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습니다. 순남은 이금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가방 돌려주세요. 거실의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의 웃음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렸죠. 이금옥은 귤을 집어들던 손을 멈추고 순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놀란 것이 아니라 감히 이 자리에서 그 말을 꺼냈다는 것에 기가 찬 표정이었습니다. 가방이 중요해. 지금. 이금옥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이런 말을 꺼내는 며느리가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친척들은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어색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금옥은 그 침묵을 자기 편으로 읽었습니다. 내가 숨기니까 내가 챙긴 거야. 남의 집 와서 돈을 몰래 감추면 그게 정상이냐? 이금옥은 순남의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자신이 정당하다는 프레임을 능숙하게 씌우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이 집에서 반복된 기술이었죠. 잘못을 저지른 쪽이 도덕적 우위를 먼저 점하면 당한 쪽은 해명부터 해야 하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순남은 그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남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건 제 돈이 아니라. 말을 잇다가 거실 구석에서 딸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혜주의 눈이 크게 떠져 있었고 기남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성남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정남은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순남은 말끝을 삼켰습니다. 이 자리에서 봉투의 정체를 밝히면 딸들이 알게 됩니다. 엄마가 딸들에게 미안해서 모은 돈이라는 걸, 엄마가 혹시 쓰러지면 장례비로 쓰라고 준비한 돈이라는 걸, 그걸 이 사람들 앞에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 집이 무너지는 꼴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금옥은 순남이 말을 삼킨 걸 승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기대앉으며 팔짱을 끼고 방문 쪽으로 턱짓을 했죠. 오늘은 집안 망신 내지 말고 부엌으로 들어가. 명절 끝나고 정리한다 했잖아. 명령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에게로 내려오는 거역하면 불효가 되는 구조의 명령. 순남은 돌아섰습니다. 거실에서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느렸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안도한 듯 다시 과일을 집어들었고 이금옥은 흡족한 표정으로 옆에 앉은 아랫동서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순남은 가스불 앞에 서서 손을 떨며 냄비 뚜껑을 들었습니다. 떡국 육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순남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거실에서 돌아선 것이 도망인지 버팀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돌아섰을 뿐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는 걸요. 순남이 냄비를 저으려다 다시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부엌 천장에 형광등이 2개로 보였고 냄비 손잡이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순남은 재빨리 싱크대 모서리를 잡고 몸을 지탱했지만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기를 몇 번 반복하자 겨우 시야가 돌아왔고 순남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냄비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혜주가 부엌 문가에 서서 엄마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혜주는 들어가려다 말고 문틀에 손을 짚은 채 멈춰 섰습니다. 아까 연고를 바르려 했을 때 손을 빼던 엄마 앞치마 주머니에서 몰래 약통을 만지던 엄마. 퍼즐 조각이 맞춰지지는 않았지만 뭔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 가슴 한쪽을 찔렀습니다. 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거실로 돌아갔지만 그 찜찜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차림이 거의 끝나갈 무렵 순남은 부엌 구석에서 잠깐 허리를 펴며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이금옥이 정리한다고 한 그 말은 돈을 돌려준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따져 묻고 출처를 캐고 결국은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었죠. 남편은 당연히 어머니 편에 설 것이고 아랫동서는 구경하며 웃을 것이고 순남은 또다시 해명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봉투 속 메모가 발견되면 딸들에게 남기려 했던 마지막 마음마저 이 사람들의 손에 짓밟힐 터였습니다. 순남의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한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분노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용했고 체념이라고 하기에는 눈빛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30년간 이 부엌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안에 남아있는 힘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순남이 앞치마를 다시 여미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2번째였습니다. 이번에는 이금옥뿐 아니라 거실에 앉은 모든 사람을 한번 둘러본 뒤 시어머니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절 끝나고가 아니라 오늘 돌려주세요. 거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아까의 침묵이 놀라움이었다면 이번 침묵에는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금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같은 말을 2번 하는 건 이 집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이금옥의 눈이 가늘어졌고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이금옥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고 거실에 앉은 친척들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남편 재호가 안방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왔고 야, 뭐 하는 거야? 명절에라며 순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랫동서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시어머니의 반응을 살폈고 둘째 시동생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순남은 남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을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잡아끄는 힘과 순남이 버티는 힘이 팽팽하게 맞선 그 몇 초 동안 거실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결국 순남은 남편의 손에 이끌려 부엌으로 돌아갔지만 돌아서는 순간 딸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주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기남은 주먹을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순남은 가스불을 더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싱크대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순남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이 넘어가면 돈이 사라진다. 이 사람들은 명절이 끝나면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정리가 아니라 삼킬 것이다. 30년간 모은 돈이 딸들에게 남기려 했던 마음이 이 집의 규칙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서 안 된다고 말한 것. 그것이 선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처음으로 그은 선. 그리고 이 선을 넘은 순간부터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속도는 순남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순남이 거실에서 2번이나 돌려달라고 말한 뒤로 이금옥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단단해진 것이었습니다. 30년간 고분고분하던 며느리가 친척들 앞에서 대들었다는 사실이 이금옥에게는 체면에 난 균열이었죠. 그리고 이금옥은 균열이 생기면 메우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더 깊이 눌러서 균열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 준비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이금옥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문턱에 서서 한마디 던지고 돌아갔을 텐데 이번에는 직접 부엌 안쪽까지 들어와 찬장을 열었습니다. 소금통을 꺼내 순남이 쓰는 양념 그릇 옆에 놓더니 그 바로 옆에 설탕통을 나란히 붙여두었습니다. 두 통의 크기와 색깔이 비슷했고 이금옥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순남은 그 행동을 이상하게 여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떡국 간을 맞추고 나물 양념을 버무리고 전을 마저 부치느라 두 손이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제사 음식의 간을 맞추는 마지막 단계에서 터졌습니다. 순남이 바쁜 손놀림으로 양념 그릇에서 한 스푼을 떠 나물에 넣었는데 입에 대는 순간 혀끝에 단맛이 확 퍼졌습니다.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었던 겁니다. 순남이 화들짝 놀라 그릇을 내려놓았지만 이미 나물 한 접시의 간이 틀어진 뒤였습니다. 이금옥이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듯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물 접시를 집어들더니 젓가락으로 한 점 찍어 맛보고는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쳤죠. 제사 음식에 웬 단맛이야? 조상님 상에 설탕 넣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 목소리가 거실까지 울렸고 친척들이 고개를 돌려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금옥은 나물 접시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순남을 노려보았습니다. 30년 넘게 명절상 차리면서 소금하고 설탕도 구분 못해? 친정에서 뭘 배우고 온 거야? 순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탕통이 왜 소금통 옆에 붙어 있었는지 따질 수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일부러 옮겨놓았다고 말하면 그건 곧 시어머니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격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것은 불효보다 무거운 죄였으니까요. 이금옥은 그 한 번의 망신으로 충분했던 듯 나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며 친척들에게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인데 이러니 내가 감시를 안 할 수가 없지. 친척들은 어색하게 웃거나 고개를 끄덕였고 순남은 부엌에서 혼자 설탕이 들어간 나물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무쳤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 소동이 가라앉고 한참이 지난 뒤 남편 재호가 순남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귓속말처럼 말했죠. 오늘만 참아. 내일 얘기하자. 순남은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 얘기하자는 말을 이 사람에게서 몇 번이나 들었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았고 얘기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내일은 영원히 안 한다의 다른 이름이었죠. 하지만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 남편과 부딪히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돈을 가방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눈이 이상했습니다. 오늘만 참아라고 말하면서도 시선은 순남의 얼굴이 아니라 현관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남이 그 시선을 따라가기도 전에 재호는 부엌을 나가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순남의 가방은 현관 신발장 옆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돈 봉투는 이미 이금옥이 가져갔지만 가방 자체는 부엌 소동 이후 현관으로 옮겨져 있었죠. 재호가 그 가방을 슬쩍 집어드는 걸 순남은 보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다시 나무를 묻히고 있었으니까요. 재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끌어 신으며 거실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담배 좀 피우고 올게. 이금옥이 거실에서 밖에 나갈 거면 쓰레기 좀 갖다 버려라고 답했고 재호는 내라고 짧게 대답한 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한 손에 쓰레기 봉투를 다른 손에 순남의 가방을 들고서요. 아무도 그 장면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남자가 담배 피우러 나가는 건 흔한 풍경이었으니까요. 재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데는 3분이면 충분했지만 재호는 1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을 열고 안쪽 주머니를 뒤져 도장 케이스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통장 첫 장을 꺼내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2장, 3장. 도장 앞면과 옆면, 통장의 계좌번호와 이름이 선명하게 찍힐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가방을 열고 사진을 찍고 다시 넣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명절이 끝나자마자 아내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겠다는 계획이었죠. 재호는 가방 지퍼를 다시 잠그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현관에 가방을 원래 자리에 걸어두고 거실로 들어가 텔레비전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담배 냄새가 옷에 밴 것 말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고스란히 남은 곳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공용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가는 재호의 모습,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을 여는 모습, 그리고 다시 가방을 들고 올라오는 모습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었죠. 누군가 일부러 추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계가 제 할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연히 겹쳤습니다. 셋째 성남의 주머니 속에서 음성 메모 앱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아까 부엌에서 소리가 났을 때 불안한 마음에 켜둔 것을 깜빡 잊고 있었죠.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와 친척들의 대화가 뒤섞이는 와중에 재호가 담배를 피우러 나가기 직전 현관 근처에서 누군가에게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도장 사진만 있으면 돼. 명절 끝나자마자 처리해. 그 말은 텔레비전 소리에 반쯤 묻혀 있었지만 음성 파일 안에는 흐릿하게나마 남아 있었습니다.
성남은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순남은 제사상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을 접시에 올리고 행주로 식탁을 닦는데 또다시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심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더니 부엌 전체가 기울어지는 것 같았고 순남은 반사적으로 싱크대를 잡았지만 무릎에서 힘이 빠져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고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혜주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엌 문 앞을 지나다가 엄마가 싱크대에 매달리듯 서 있는 모습을 확실히 보았죠. 아까 스치듯 본 약통, 연고를 바르려 했을 때 빼던 손, 그리고 지금 이 모습. 혜주의 가슴 속에서 걱정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약학대를 다니며 수없이 배운 증상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엄마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엄마는 또 괜찮아라고 할 테니까요. 순남은 잠시 뒤 숨을 가다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고 앞치마를 다시 여미며 가스불 앞에 섰습니다. 혜주와 눈이 마주쳤지만 순남은 고개를 돌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들어가 있어. 그 말이 혜주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할 무렵 이금옥은 다시 방에서 나와 거실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세뱃돈 봉투를 정리하며 아까 순남에게서 가져간 돈 봉투와 합쳐 금액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봉투를 톡톡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순남이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이금옥이 돈을 세고 남편이 도장 사진을 찍고 아랫동서가 비웃고 친척들이 외면하는 동안 순남은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꼬투리가 큰 사건이 되고 체면이 폭력이 되고 침묵이 공범이 되는 이 집에서 순남의 손만이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부엌에서 일어난 일들이 곧 이 집의 모든 것을 뒤흔들 도화선이 되리라는 것을요. 딸들이 엄마의 진실에 다가간 건 그저 평소와 다른 작은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뿐이었죠. 설거지가 끝나고 부엌이 겨우 정리되었을 때 혜주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연고를 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앞에 서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약 먹지? 순남의 손이 행주 위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는데 혜주의 눈에는 물음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까 부엌에서 엄마가 싱크대에 매달리듯 서 있던 모습, 앞치마 주머니에서 몰래 만지던 약통, 연고를 바르려 하자 손을 빼던 동작. 약학대를 다니는 혜주에게 그 조각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순남은 잠깐 입술을 달싹이다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빈혈약이야.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뭘.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인지를 혜주는 알고 있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말할 때 그 뒤에 숨은 것들을 억지로 끄집어내면 엄마는 더 깊이 숨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을 나왔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친척 대부분이 떠나고 이금옥과 남편, 둘째 시동생 부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금옥은 방문을 열어둔 채 안에서 뭔가를 정리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남편 재호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온 뒤로 유난히 차분해진 남편의 표정이 딸들의 눈에는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셋째 성남에게서 왔습니다. 성남은 소파 구석에 앉아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음성 메모 앱을 끄려고 화면을 켰는데 녹음 시간이 2시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까 불안한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켜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겁니다. 2시간이 넘는 파일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오늘 부엌에서 들린 소리들, 거실에서 오간 말들, 할머니가 엄마에게 던진 말들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지우기에는 아까웠던 겁니다. 성남은 이어폰을 꽂고 파일을 처음부터 빠르게 훑었습니다. 대부분은 텔레비전 소리와 친척들의 웅성거림이었고 중간중간 부엌에서 나는 기름 튀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지점에서 성남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사이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현관 근처에서 통화하는 듯한 목소리였는데 잡음에 반쯤 묻혀 있었지만 몇 마디가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도장 사진만 있으면 돼. 명절 끝나자마자 처리해. 베란다 쪽 구석에 셋이 모였습니다. 성남이 이어폰 한쪽을 기남에게, 한쪽을 혜주에게 건네고 해당 부분을 재생했습니다. 기남의 표정이 먼저 변했습니다. 눈썹이 올라가더니 입술이 일자로 굳어졌죠. 혜주는 눈을 감고 한 번 더 들은 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장 사진이면 엄마 도장을 찍은 거야? 기남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잖아. 기남이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가 봉투에 넣어둔 현금은 이미 할머니가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돈이 그 봉투 안에만 있었을까요? 기남은 엄마가 예전에 한번 흘렸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친정 외할머니가 시집갈 때 쥐어준 금반지와 금목걸이, 그걸 조금씩 불려왔다는 이야기. 봉투 속 현금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다면 나머지는 통장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도장 사진을 찍었다면 그 통장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엄마 돈, 현금만 있는 게 아니지? 기남이 혜주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혜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혜주의 머릿속에는 돈보다 더 급한 것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까 부엌에서 엄마가 휘청거리던 모습, 빈혈약이라고 둘러댄 말, 앞치마 주머니에 숨긴 약통. 혜주는 엄마가 약을 숨기는 이유가 단순한 빈혈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노가 불안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혜주가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앞치마가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혜주는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의 앞치마 주머니 옆에 놓인 작은 비닐봉투가 눈에 띄었을 뿐이었죠. 그 안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보였는데 병원 로고가 찍힌 종이었습니다. 혜주가 펼쳐본 건 검사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날짜는 구정 연휴가 끝난 직후로 잡혀 있었고 항목에는 어지럼증 정밀 검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손글씨로 혼자 가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혜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혼자 가기라는 세 글자가 눈앞에서 번졌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혼자 가려 했다는 것, 딸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다는 것, 이 집에서 아프다고 말하면 재수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 두려웠다는 것. 그 모든 맥락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혜주는 종이를 원래대로 접어 비닐봉투에 넣으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순남은 딸들의 표정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혜주의 눈이 빨갛고 기남의 입이 꾹 다물어져 있고 성남이 주먹을 쥐고 있었죠. 순남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눈치챘다는 걸요. 하지만 순남은 여전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해결할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딸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는 걸 순남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달리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은 배운 적이 없는 기술이었으니까요. 이금옥이 방에서 나와 남편과 거실 한쪽에서 고개를 맞대고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딸들이 아버지를 찾으려 거실로 나왔을 때 이금옥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고 재호는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아무 일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아까까지 거실에 남아있던 친척 한 명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가볍게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아까 재호가 가방 들고 나가던데 뭐 사러 간 거야? 별다른 의도 없는 인사치레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혜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가방. 엄마의 가방을 아빠가 왜 들고 나갔을까? 아까 성남이 들려준 음성, 도장 사진만 있으면 되라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겹쳐지면서 퍼즐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혜주가 기남에게 눈짓을 보냈고 기남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남은 엄마에게 통장 어디 있어? 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몰아세우는 것은 엄마를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기남은 엄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자. 순남이 고개를 돌려 기남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단단함이 있었고 그 뒤에 숨은 걱정이 투명하게 비쳤습니다. 순남은 고개를 저으며 오늘은 안 돼. 아직 정리할 게 남았어라고 말했지만 기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리는 내일 해도 돼. 엄마가 먼저야. 그 한마디에 순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엄마가 먼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순남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기남은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들 사이에서는 이미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 엄마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순남은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은 음식을 데우고 아침국을 끓이고 밥을 퍼담는 동작이 기계처럼 반복되었죠. 30년간 명절 다음 날 아침도 이렇게 시작되었고 순남은 오늘도 그 순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젯밤보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남편 재호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으며 하품을 했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지기를 기다리는 표정이었고 어제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봉투도 도장도 가방을 들고 나간 일도 없었다는 듯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이금옥은 방에서 나오자마자 거실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부엌 쪽으로 밥 아직이냐를 던졌습니다. 어제의 소동은 이 집의 일상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2번이나 돌려달라고 말한 것도, 딸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도 이 집의 규칙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순남이 아침상을 들고 거실로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을 든 두 팔에 힘이 빠지더니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떡국 그릇이 상 위에서 미끄러지며 국물이 쏟아졌고 순남은 상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부엌 문턱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부딪히며 쨍하는 소리가 울렸고 뜨거운 국물이 앞치마 위로 번졌지만 순남은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까맣게 좁아지더니 귀에서 윙 하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혜주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엄마! 소리를 지르며 부엌으로 뛰어들어와 순남의 어깨를 잡았을 때 엄마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눈의 초점이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혜주가 엄마의 손목을 잡았는데 맥박이 약하고 빨랐습니다. 기남이 뒤따라 들어와 엄마의 등을 받쳤고 성남이 물을 떠왔고 정남은 현관 쪽을 서성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은 재호가 느릿느릿 일어나 부엌 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와 딸들이 둘러싼 모습을 보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왜 하필 오늘 그래? 어제부터 분위기 망치더니. 그 말에 혜주의 눈이 번뜩였지만 지금은 아버지와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혜주가 순남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엄마, 나 보여. 여기 봐라고 말하자 순남이 겨우 초점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주는 엄마의 이마에 손등을 대보고 눈동자의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약학대에서 배운 지식이 자동으로 작동했지만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혜주가 재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재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죠. 명절에 병원들 다 쉬어. 응급실? 지금은 안 돼. 며칠 있다 가면 돼. 그 말의 본심은 병원이 아니라 체면이었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실려나가면 친척들 사이에서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고 이금옥의 체면에 금이 갈 것이고 그 불똥이 자기에게 튈 것이라는 계산이 재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이 집에서는 사람의 건강보다 집안의 체면이 먼저였습니다. 늘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혜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엄마의 어깨를 잡고 일으키며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검사만 받을게요. 지금 엄마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 목소리에는 딸이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하는 톤이 아니라 통보하는 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재호가 뭔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기남이 이미 엄마의 한쪽 팔을 잡고 일으키고 있었고 성남은 현관에서 엄마의 신발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딸들이 처음으로 이 집에서 주도권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순남은 딸들의 팔에 기대어 겨우 일어서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라는 말을 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한계를 고백해버린 뒤였으니까요. 혜주가 택시를 불렀고 기남이 엄마를 부축해 현관을 나섰습니다. 응급실은 명절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순남은 계속 괜찮다, 돌아가자를 반복했지만 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혜주가 접수를 하고 기남이 엄마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성남과 정남은 복도에서 서성이며 서로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료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기본 검사를 하고 순남의 증상을 들은 뒤 간단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어지럼증이 반복되고 있고 빈혈 수치도 낮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소견서에는 어지럼 반복, 정밀 검사 권고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추가 검사 날짜를 잡으라는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죽을 병이라는 진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권고라는 4글자가 혜주의 눈에는 10글자보다 무겁게 박혔습니다. 혜주는 소견서를 받아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생들이 일제히 쳐다보았지만 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소견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는 동작만으로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걸 동생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혜주의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엄마의 비닐봉투에서 본 검사 예약 확인서가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딸들에게 말하면 걱정시킬까봐, 시댁에서 말하면 재수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래서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혜주는 울음을 참으며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울면 엄마가 더 미안해할 것이고, 미안해하면 또 괜찮다고 숨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혜주는 약사가 되면 엄마를 호강시키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정작 엄마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를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순남은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딸들도 묻지 않았습니다. 혜주만이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30년간 뜨거운 기름 앞에서 전을 부치고 끓는 물에 손을 담그고 찬물에 설거지를 해온 손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금옥의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순남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혀를 찼죠. 며느리가 병원까지 다녀오며 쇼를 하네. 명절 분위기 완전히 망쳤어. 순남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혜주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쇼가 아니라 진짜 힘들어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거실의 공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금옥의 눈빛, 남편의 무관심, 이 집의 규칙이 혜주의 입을 한 번 더 막았습니다. 혜주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삼켰고 그 한 번의 삼킴이 가슴 속에서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이금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돈은 내가 갖고 있다. 명절 끝나면 정리할 거야. 방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또 한 번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순남은 현관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딸들이 순남을 부엌이 아닌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명절 동안 순남이 거실 소파에 앉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기남이 물을 떠왔고 성남이 담요를 가져왔고 정남은 엄마의 실내화를 가지런히 놓아주었습니다. 순남은 그 작은 손길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끝까지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 게를 말하며 딸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들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것들을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봉투 속 현금의 정체도, 아버지의 통화 내용도, 엄마의 검사 예약서도 하나하나가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엄마를 지켜줄 사람은 이 집 안에는 없다는 것. 엄마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자기들 뿐이라는 것. 혜주가 소파에 앉은 엄마의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혜주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것이 이렇게 많았구나. 엄마가 숨긴 것이 이렇게 무거웠구나. 그리고 이제는 엄마 혼자 짊어지게 두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이 집의 거실에서 30년간 쌓여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지게 됩니다. 30년간 이 집의 거실은 시어머니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침 그 무대 위에 오르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명절 마지막 날 아침 인사를 하러 들른 친척 몇이 거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금옥은 소파 한가운데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남편 재호는 거실 한쪽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시동생 부부도 짐을 싸기 전에 거실에 앉아 있었죠. 평범한 명절 마지막 날의 풍경이었습니다. 적어도 이금옥이 입을 열기 전까지는요. 이금옥이 방에서 가져온 봉투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엊그저께 순남에게서 빼앗은 그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이금옥은 친척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봉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있으니까 말하는 건데 우리 며느리가 비상금을 숨겨놨더라고요.
공개 재판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금옥은 봉투를 들어 올려 안에 돈다발을 보여주며 시어머니 몰래 이만큼을 쌓아두고도 입을 안 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아랫동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구경하는 자세를 잡았습니다. 이금옥이 원하는 건 간단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를 살림 빼돌린 여자로 낙인 찍고 돈을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동의를 얻는 것이었죠.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은 순남이 앞치마를 벗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체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번에는 딸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혜주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어제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꺼내 들고 이금옥의 맞은편에 섰습니다. 거실의 시선이 일제히 혜주에게 쏠렸죠. 혜주는 소견서를 펼쳐 보이며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약을 숨겼는지 아세요? 이금옥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지만 금세 입꼬리를 내리며 받아쳤습니다. 아프면 말을 하지. 왜 집안 기분을 망쳐? 명절에 병원까지 갔다 오며 쇼를 하더니 이제 그걸 무기로 쓰려는 거냐? 이금옥에게 며느리의 아픔은 불편한 사건이었지 걱정해야 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그래왔듯 순남의 고통은 이 집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다뤄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셋째 성남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음성 메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실에 퍼진 것은 텔레비전 잡음 사이로 들리는 남편 재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장 사진만 있으면 돼. 명절 끝나자마자 처리해.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재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고 휴대폰을 잡고 있던 손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친척들이 고개를 돌려 재호를 바라보았고 이금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기남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엄마 가방을 왜 들고 나갔어? 재호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그건 그냥 담배 피우러 하고 말을 잇다가 막혔죠. 순남의 가방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돌았을 때 혹시 도난인가 싶어 관리실의 귀중품 분실건으로 문의해서 CCTV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재호 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을 열고 뭔가를 뒤지는 게 찍혀 있더라고. 녹화본도 관리실에 남아있어. 재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이금옥은 반사적으로 탁자 위에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내 것이라는 듯, 놓지 않겠다는 듯. 그런데 봉투를 움켜쥐는 과정에서 이금옥의 손가락 사이로 접힌 종이 한 장이 스르르 빠져나와 탁자 위에 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쪽 깊숙이 돈다발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였는데 이금옥은 돈만 세느라 그 존재를 몰랐던 겁니다. 접힌 종이가 탁자 위에서 반쯤 펴지며 볼펜으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혜주가 먼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 혜주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읽는 도중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남이 옆에서 같이 읽었고 성남이 뒤에서 들여다보았고 정남이 언니들의 표정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주야, 기남아, 성남아, 정남아. 엄마가 너희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다. 학원비 한 번 제대로 못 내줘서 미안하고 아플 때 큰 병원 한 번 못 데려가서 미안하고 밥 한 끼 넉넉하게 못 차려줘서 미안하다. 다 내 탓인 것 같아서 이 돈이라도 남기려고 모았다. 그리고 혹시 엄마가 쓰러지면 너희한테 짐 되기 싫으니까 장례비는 이 돈으로 해라. 거실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어색하게 흘러나왔고 친척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혜주의 손에 들린 메모가 바르르 떨리고 있었고 글씨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볼펜 잉크가 번졌습니다.
혜주가 메모를 읽는 동안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멈추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쓰러지면 장례비는 이 돈으로 해라. 약사가 되면 엄마를 호강시키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엄마는 이미 자기 장례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호강은커녕 엄마가 아픈 줄도 몰랐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해서 혜주의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금옥이 그래도 며느리가 돈을 숨긴 건 사실이잖아 라고 말을 잇기 직전 둘째 기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 현실적이고 차분했던 기남의 목소리가 이 순간만큼은 날카롭게 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들 낳으라고 우리 이름을 죄다 남자처럼 지어 놓으셨잖아요. 성남이 고개를 들며 뒤를 이었습니다. 평소 말이 적던 성남의 입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에요? 엄마한테는 평생 숙제였어요. 정남이었습니다. 네 자매 중 가장 어리고 가장 먼저 할머니의 비위를 맞추던 정남이 메모를 읽고 나서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떨리는 입술 사이로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딸 낳았다고 죄인이면 아빠는 뭐예요? 구경꾼이에요? 재호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누군가 한숨을 내쉬었고 아랫동서는 처음으로 입을 다물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혜주가 이금옥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 집에서 30년간 아무도 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해요. 아들 못 낳았다고 아빠한테는 못할 말, 엄마한테만 화풀이한 거잖아요. 이금옥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30년간 이 집의 법이었던 시어머니의 권위가 손녀딸의 한마디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금옥이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혜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향했죠. 아빠는 엄마를 대체 뭘로 생각하는 거야? 엄마 통장까지 건드리려 했잖아. 재호의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장 사진, CCTV 녹화, 음성 메모.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비비고 있었고 이금옥은 봉투를 움켜쥔 손에서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기남이 한 발 더 나섰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가족끼리도 예의가 있어야죠. 사과하세요. 그리고 돈 돌려주세요. 이금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이 집 거실에서 나온 건 처음이었고 그 단어가 가진 무게가 이금옥의 체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이금옥에게 쏠렸고 더 이상 집안일로 덮을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다급하게 일어나 이금옥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돈다발을 챙겨 나와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됐어, 됐어. 돌려줄게. 경찰은 부르지 마. 체면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이금옥은 소파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쥐고 있던 손이 허공에 떠 있었고 거실을 지배하던 목소리는 메아리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남이 부엌 문가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들이 자기를 대신해 싸우는 모습을 30년간 혼자 짊어졌던 무게를 딸들이 나눠드는 모습을 순남은 부엌 문틀에 기댄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순남은 앞치마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30년간 매고 풀기를 반복했던 그 앞치마를 부엌 의자 등받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딸들 곁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그만할래요. 그 한마디에 딸들이 일제히 엄마를 돌아보았습니다. 순남의 눈에는 체념이 아니라
30년 만에 처음 꺼낸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주가 엄마의 손을 잡았고, 기남이 엄마의 가방을 챙겼고, 성남이 현관문을 열었고, 정남이 엄마의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내 딸이 엄마를 둘러싸고 이 집의 현관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가 이 집 거실에 30년 된 질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댁 현관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혜주가 엄마의 왼팔을, 기남이 오른팔을 잡고 있었고, 성남은 엄마의 가방을 들고 뒤따랐고, 정남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문이 닫힐 때까지 위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 따라 내려올까 봐서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엄마를 가둬두었던 그 집이 점점 멀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파트 로비를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구정 연휴의 마지막 날 아침, 거리는 조용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순남은 딸들의 팔에 기댄 채 걸으면서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댁 부엌의 작은 창으로 보던 하늘과는 다른 가장자리까지 탁 트인 하늘이었습니다. 순남의 눈가에 바람이 닿았고 그 바람에 마른 눈물 자국이 시렸지만 순남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혜주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기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현금은 아까 돌려받았고 통장은 내일 아침 은행 열자마자 거래 제한부터 걸자. 기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순서를 말하고 있었죠. 아빠가 도장 사진을 찍었으니까 이걸로 뭘 하려면 은행 창구에서 시도할 거야. 그 전에 막아야 해.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혼자 관리해온 돈이었지만 이제는 딸들에게 그 무게를 나눠줘도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성남은 택시 뒷좌석에서 휴대폰을 열어 음성 메모 파일을 클라우드에 복사했습니다. 삭제되면 끝이니까 혹시 몰라서. 성남다운 방식이었습니다. 대단한 선언 없이 조용히 필요한 일을 하는 것. 파일이 업로드되는 동안 성남은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까 거실에서 그 파일을 재생했을 때 아버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던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그저 엄마 곁에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했다는 느낌이 성남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던 겁니다. 정남은 택시 안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매 중 가장 어리고 가장 오래 할머니의 비위를 맞춰왔던 아이였죠. 아까 거실에서 딸 낳았다고 죄인이면 아빠는 뭐예요? 라고 말한 뒤로 정남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중이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정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들, 우리도 할머니 비위 맞추는 게 효도가 아니었어.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택시 안의 공기가 한 톤 가벼워졌습니다. 정남이 스스로 기준을 세운 순간이었으니까요. 혜주의 집에 도착하자 혜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엄마의 검사 예약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정 연휴가 끝난 직후로 잡혀있던 날짜를 확인하고 자기 일정을 비워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순남이 혼자 가도 되라고 하려다 혜주의 눈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혜주의 눈에는 허락을 구하는 빛이 아니라 이미 결정했다는 빛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내가 옆에 있을게. 내일도 모레도. 혜주의 그 말에 순남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순남은 미안하다를 말하려 했습니다.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엄마가 부족해서 이 모양이라고 30년간 입버릇처럼 해온 사과를 또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남이 먼저 끊었죠. 엄마가 왜 미안해? 미안할 사람은 따로 있잖아. 그 한마디에 순남의 입이 멈췄습니다.
평생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사람에게 미안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 위로였습니다. 순남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고 딸들은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도록 내 딸이 조용히 곁에 앉아 기다려 주었습니다. 1시간쯤 뒤 남편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렇게까지 하냐? 돌아와서 얘기하자. 30년간 들어온 패턴이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시간을 끌고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덮으려는 방식. 기남이 전화를 받아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를 지키는 게 가족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호가 다시 걸어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3번째 전화 이후로 더 이상 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기남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돈을 빼앗은 것, 남편이 도장과 통장을 몰래 촬영한 것, 그리고 30년간 이어져 온 시어머니의 언어적 괴롭힘. 하나하나 설명하는 기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상담원은 금전 관련 거는 민사로 갈 수 있고 도장 복제 시도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기남은 통화 내용을 메모하며 엄마가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가 뭐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물었고 해주는 옆에서 법률 상담 예약까지 잡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이금옥이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출했다, 손녀들이 버릇없이 굴었다며 자기 버전의 이야기를 퍼뜨리려 했죠. 하지만 아침에 거실에서 벌어진 일을 직접 본 친척들은 이금옥의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메모의 내용이 입소문을 타고 번지고 있었습니다. 딸들한테 학원비도 못 내줘서 미안하다는 며느리의 글 쓰러지면 장례비로 쓰라는 문장이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졌고 이금옥의 체면은 전화를 돌릴수록 더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체면으로 쌓아올린 성벽이 며느리의 볼펜 글씨 몇 줄에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순남은 해주의 작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들이 차려준 저녁밥이 작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 대단한 상차림은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계란말이 하나, 김치 한 접시. 하지만 순남은 그 밥상 앞에서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간 명절마다 수십 가지 음식을 차렸지만 누군가 자기를 위해 밥을 차려준 건 기억에 없었습니다. 순남은 젓가락을 들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며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깊어진 뒤 순남은 휴대폰을 꺼내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순남은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오늘은 못 참았어.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과 안도를 동시에 읽었을 겁니다. 30년간 괜찮아만 말하던 딸이 처음으로 못 참았다고 고백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친정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30년치 걱정과 기다림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해도 된다. 순남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밤 하늘이 보였고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순남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꺼내온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딸들에게 미안하다고 적은 글씨, 장례비로 쓰라고 적은 글씨. 순남은 그 메모를 천천히 다시 접어 가슴 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메모가 쓰인 이유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이 집에서 버틴 이유도 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딸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주는 일찍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약학대 교재 옆에 어제 받은 엄마의 소견서를 펼쳐놓고 검사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혜주의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호강은 돈이 아니라 엄마가 아프지 않게 하는 것. 약사가 되겠다는 꿈의 의미가 이 아침에 달라졌습니다. 딸들이 하나둘 일어나 거실에 모였을 때 정남이 어젯밤 할머니에게서 받았던 세뱃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미 이금옥이 걷어갔다가 어제 소동 중에 탁자 위에 흩어진 것을 정남이 챙겨온 것이었죠. 기남이 자기 봉투를 꺼냈고 성남이, 혜주가 차례로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4개의 세뱃돈 봉투가 나란히 놓이자 기남이 그걸 모아 순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가져. 순남은 봉투를 받아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시어머니에게 넘어갔던 딸들의 세뱃돈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의 손에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순남은 봉투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작은 봉투들이 가진 무게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딸들이 엄마에게 보내는 첫 번째 안부였습니다. 순남이 눈을 뜨고 딸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혜주의 단단한 눈, 기남의 차분한 눈, 성남의 조용한 눈, 정남의 붉어진 눈. 4쌍의 눈이 모두 엄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남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내가 나를 지킬게. 그 말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참기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문장의 주어로 놓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가진 무게를 딸들은 알고 있었고 순남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 거실의 체면은 무너졌습니다. 이금옥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 집의 법이 아니었고 남편의 침묵은 더 이상 동의가 아니었고 며느리의 참음은 더 이상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견고하게 서 있던 규칙이 이틀 만에 허물어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 세워진 것은 규칙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순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2발로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정 연휴가 끝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순남은 문득 엊그저께 새벽 재래시장 방앗간 앞에서 맡았던 가래떡의 김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뽀얗게 피어오르던 김 번호표를 쥐고 서 있던 얼어붙은 손, 친정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 그 새벽은 불과 이틀 전이었지만 마치 다른 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올해는 다릅니다. 순남은 그 말을 소리내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들의 손에 둘러싸인 채 아침 햇살을 바라보는 순남의 얼굴에는 3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것은 웃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용했고 안도라고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표정이 부엌 형광등 아래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체면은 무너졌지만 순남의 삶은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어디에서 듣고 계셨는지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곧장 달려가 인사드리겠습니다.